다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2일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에게 첫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베이징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국제법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도 즉각적인 답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도쿄는 자국의 입장이 여전히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한 순수한 방어 차원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공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푸충 대사는 두 번째 서한을 통해 베이징이 비이성적이라고 규정한 일본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그는 도쿄가 대만 문제를 호도하고 평화적 방어 입장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중일 간 외교적 갈등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양측 모두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대일본 전략에 있어 중국은 최소한 세 가지 다층적 포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이 사건을 유엔 공식 기록에 등재함으로써 향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법적 질서를 위반했다는 점을 베이징이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는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양자간 이슈에서 국제적 의제로 비화시켜 일본을 유엔의 감시망 아래 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일본을 중국의 군사적 압박 피해자가 아닌 재무장을 통해 지역 질서를 파괴하고 도발하는 가해자로 프레임화하려는 것입니다. 외교 서한과 병행하여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와 황구시보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경종으로 묘사하며 그녀가 전후 질서를 파괴하고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연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들 매체는 일본이 침략국이고 중국이 피해국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소환하려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미지를 신군국주의 일본과 결부시킴으로써 베이징은 자신들이 전후 질서를 수호하고 과거의 피해자를 대변한다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아시아 내에서 일본을 고립시키고 과거 일본에 점령당했던 국가들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부상하는 도쿄를 경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또한 베이징이 전 세계를 향해 발신하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대만 문제에서 금도를 넘는 누구든 국제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 국제법 위반이라는 낙인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미국에게까지 동맹국 통제 책임을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도쿄를 겨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나토에 이르기까지 여타 국가들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처럼 대만을 옹호하는 발언을 삼가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베이징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인민일보 사설에서 중국은 워싱턴을 향해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를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교묘한 외교적 수사입니다. 선전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일본 파시즘을 패퇴시켰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이며 전략적으로는 책임을 워싱턴으로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선을 넘을 경우 그 책임은 도쿄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통제하지 못한 미국의 귀책 사유라는 논리입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나토 및 유럽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며 유럽의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베이징은 이와 정반대의 서사를 구축하려 합니다. 즉 일본이 불안정의 원인 제공자이며 중국이야말로 질서 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과 유럽에 보내는 메시지는 일본이 돌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단순한 양자 대립을 넘어 도쿄의 동맹국들에게도 일본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중국 경제가 심각한 난국에 봉착한 시점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장 둔화와 부동산 위기 그리고 청년 실업률 급증이 그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지키스탄과 파키스탄 그리고 중동에서 중국인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내 여론은 불안과 불만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일본과의 설전은 베이징에 몇 가지 뚜렷한 내부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중국의 교육과 언론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를 자극하여 우리가 조국을 수호하고 대만을 지키며 전후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섰다는 애국주의적 고향감을 조성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실업이나 집값 그리고 물가 상승과 같은 민생고로부터 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를 자신들의 선전서사에서 매우 유용한 악역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즉 중국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여성 지도자라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신화통신이나 환구시보의 대다수 기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원색적인 어조를 사용합니다. 이는 국내 여론의 감정을 주입하여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우리는 중국이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어 도쿄로 하여금 방어적 태세를 취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에는 베이징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오키나와 문제를 재점화할 때
세계는 티베트와 홍콩 그리고 신장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국경과 영토의 정통성에 대한 더 깊은 역사적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두 왕조 시대의 중국 국경을 비교한 지도를 상기해 보십시오. 1614년경의 명나라와 1820년경의 청나라입니다. 중국 역사를 재검토할 때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동아시아의 수많은 민족 중 하나에 불과했던 한족이 어떻게 결국 주인이 되었고, 수많은 비한족 민족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한족이 주도하는 국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해답은 2000년 이상 지속된 장기적인 과정의 산물이며, 영토 확장과 대규모 이주, 그리고 문화적 동화와 행정교육기구를 활용한 주변 민족의 점진적 흡수 등 다양한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흔히 한화 과정이라 칭합니다. 한나라 시대부터 한족의 핵심 거점은 황하 유역에 국한되었습니다. 당시 남부는 백월족의 터전이었고, 서부는 유목 부족들의 거주지였으며, 북부는 흉노와 몽골 등 여러 집단이 할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한나라를 거쳐 당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한족은 정복전쟁과 무역을 통해 남하하고 중부 산악지대로 진출하면서 수많은 타민족을 산간 오지나 변방으로 밀어내거나 한족 사회에 동화되도록 강제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한족은 중원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족의 원나라나 만주족의 청나라처럼 소수민족이 건국한 정복 왕조들은 권력을 장악했으나 역설적으로 한족 문화의 틀에 강력하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자를 차용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며 관료 선발을 위해 과거 제도를 답습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상부 구조는 몽골 황제나 만주 황제였으나 하부의 운영기구인 관료계층과 지식인 집단은 한족 색채가 뚜렷한 정통문화 양식에 따라 작동했습니다. 결국 원나라나 청나라 같은 비한족 왕조들이 오히려 중국 역사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었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이방인의 제국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정통 왕조 계보에 편입되었습니다. 한족의 진정한 저력은 그들이 압도적인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와 문자는 물론 과거 제도와 행정 시스템 등 매력적인 문화적 기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기구를 활용하여 타민족들을 자신들에게 동화시키거나 심지어 강제로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거나 출세하고자 하는 이는 필연적으로 한자를 익히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며 다수의 언어를 구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계층이 누적되어 다수의 비한족 공동체가 한족화되었고 스스로를 중국인 또는 한족으로 정체화하게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전략은 민족 대단결과 다민족 국가 건설이라는 현대적 슬로건으로 재포장되었습니다. 신장과 내몽골 그리고 티베트와 동북 지역은 자치구로 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간운동과 국영농장 건설 그리고 산업개발을 명목으로 내륙의 한족들이 이들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지역에서 한족이 도시와 경제 거점의 인구 다수를 점유하며 당과 국가기구의 핵심 요직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공간 내에서 점차 주변화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중국은 두 가지 지층이 중첩된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부 구조는 앞서 분석한 2000년에 걸친 한화 과정입니다. 상부 구조는 현대 국가 건설 프로젝트로 다민족 국가라는 논리를 차용해 다민족 제국으로부터 계승한 공간에서 한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국경 문제가 대두됩니다. 현재 중국 지도와 1614년경 명나라 지도 그리고 1820년경 청나라 지도를 대조해보면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날의 국경선은 명나라 영토가 아닌 청나라 강역의 축소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명나라는 만주족이 청을 건국하기 전 최후의 한족 왕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나라는 황하에서 양쯔강에 이르는 전통적인 중원을 장악했으며 광시와 윈난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와 신장 그리고 내몽골을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수의 변방 지역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공체제에 기반한 느슨한 형태였으며 북쪽 국경은 만리장성에 의존해 유목 세력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영토가 최대 판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무력 정복과 외교 그리고 속국 체제를 병행하여 티베트를 통제하고 몽골 칸국들을 병합하며 신장 세력을 제압하고 서쪽 파미르 고원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동시에 청나라가 정치 정권을 평정한 후 대만도 통치권 아래 편입되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거느린 제국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청나라가 멸망했을 때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청나라의 모든 영토를 계승했다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1912년 임시약법과 후속 문서들은 18개 내륙성과 티베트, 몽골 신장 등지를 모두 분할할 수 없는 신성한 영토로 명시했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을 때 그들은 현대민족 국가에 부합하는
합리적 국경을 제고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영토 주장을 그대로 계승했으며 전쟁과 소련 및 주변국과의 조약으로 인해 일부 지역만 조정했을 뿐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오늘날 중국의 국경은 주로 청제국의 유산이지 대등한 민족 간의 평등한 협상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오키나와 담론이 양날의 검이 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류큐, 즉 오늘날의 오키나와를 포함한 지역이 한때 조공국이었으며 일본의 오키나와 병합은 역사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도 통제하기 힘든 매우 위험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과거의 조공관계나 속국체제 그리고 문화적 영향권과 천조 제후 질서를 근거로 현재의 주권이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암시하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만약 이 논리를 수용한다면 중국 스스로에게도 수많은 의문 부호가 따라붙게 됩니다. 티베트는 한때 중국 왕조와 상당히 유연한 관계를 맺으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치체로 존속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장은 내륙 아시아권으로 여러 왕조와 단절된 역사를 가졌으며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로 분리되어 존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지역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청나라가 정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수백 년 전 다민족 제국의 조공 역사와 영향권 그리고 제도가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면 왜 국제사회는 티베트와 신장, 내몽골 그리고 홍콩에 대해 논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칭점입니다. 베이징은 과거를 소환해 일본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현재의 영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는 셈입니다. 일대일로의 꿈과 청나라로부터 계승한 영토 주권, 그리고 타민족 위에 군림하는 한족 민족주의 등 이 모든 것들이 세계가 재검토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로 작정한다면 베이징이 명쾌하게 해명하기 어려운 난제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현실에서 발언만으로 국경이 즉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전과 법률전, 그리고 여론전에서 담론은 그 자체로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며 전후 질서를 파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이용해 도쿄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여타 국가들은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 점령하고 홍콩을 장악하며 신장에 수용소를 건설하고 비한족 공동체의 자결권을 탄압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반격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된다면 국제사회는 더욱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왜 중국의 현재 국경은 명나라 지도보다 청나라 지도에 더 근접한가? 무력 정복으로 구축된 다민족 제국이 어떻게 현대민족 국가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성한 모델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매우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무기로 일본을 압박하려 하지만 역사라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자신들이 구축한 역사관의 균열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대1로에 대한 구호나 청나라 영토 계승선언 혹은 한족 우월주의 등은 세계가 면밀히 검증한다면 베이징이 답변하기 궁색한 거대한 의문들로 남을 것입니다. 상기 분석은 중국이 구사하는 법적 반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일 대립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외교 및 법적 전선과 병행하여 베이징은 도쿄를 압박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일정한 타격을 입었으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일 오전 니케이 아시아는 혼다가 2년여의 협상 끝에 중국 내 사업 구조를 전면 재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혼다모터가 중국 내 엔진 관련 사업 전반을 재조정하는 것, 즉 합작사, 지분 매입 협상과 내연기관 생산 능력의 대폭 축소, 그리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로의 전환은 올 연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비단 혼다만의 이슈가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의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을 점차 이탈하는 반면 중국 경제는 소비 위축과 국내 전기차 산업의 과열 경쟁, 그리고 증대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밸런싱의 함의를 심도 있게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5년 이상 동안 혼다는 중국에 막대한 국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략 수정은 베이징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1998년 둥펑 혼다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광치 혼다를 거쳐 이 일본 제조사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외국인 투자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혼다는 고성능 내연기관부터 EHEV,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르는 선진 엔진 기술을 전수했으며 일본식 조립 공정을 적용해 중국 공장이 단순 조립에서 스마트 제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혼다가 도입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다수의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들이 벤치마킹하는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혼다와 같은 선도 기업의 존재가 없었다면 비아디나 창안 그리고 지리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그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혼다는 우한과 충칭 그리고 광저우에서 약 10만 개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부품 공급 및 물류 기업에서 약 30만 개의 간접 고용을 유발합니다. 이 일자리들은 해당 지역의 평균 소득을 상회하는 양질의 기술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다는 합작 투자를 통해 매년 약 50억에서 70억 달러의 세금 및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혼다 차량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로 수출되어 중국 자동차 수출의 약 10%를 점유합니다. 혼다가 주도하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공급망은 중국 공급업체들이 글로벌 부품 제조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혼다가 중국에 기여한 총 경제적 이익은 약 500억에서 700억 달러로 추산되며 기술, 인력, 양성 등 무형가치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입니다. 혼다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혼다는 철수를 모색하기 시작했을까요? 혼다가 약해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다는 글로벌 전략, 특히 동남아시아와 인도 시장에서 여전히 막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혼다의 중국 내 판매량은 약 30% 급감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전기차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아디는 약 300만 대를 판매하며 가격 경쟁력에서 혼다 차량의 약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오와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 같은 업체들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아디 단독으로도 혼다의 여러 차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만큼 위협적입니다. 동시에 중국의 정책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시장에는 더 이상 생존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자국 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외국계 합작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기차 관세 장벽은 매우 높아 중국산 혼다 차량의 대미 수출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혼다는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센카쿠 문제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 하에서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10년 전과 달리 정치적 안전판이 되지 못합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일본과 중국 간의 투자 자본 흐름은 약 20% 감소했습니다. 이에 혼다는 하남성에 약 25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을 설립하며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인도의 전기차 생산 기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닛산 등 여타 업체들도 혼다의 재편이 성공할 경우 유사한 탈중국 행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재조정은 완전한 철수는 아니지만 그 함의는 매우 큽니다. 혼다가 추진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폐업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그들은 2026년까지 중국 내 내연기관 생산 능력을 약 20%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약 24만 대로 2배 증산할 계획입니다. 혼다는 또한 중국 파트너사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생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 잔류하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탈피하겠다는 일본 기업의 디리스킹 전략입니다. 시장은 유지하되 리스크는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 입장에서 이는 심각한 타격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경제가 뚜렷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5% 수준에 머물며 부동산 위기 장기화와 소비자 신뢰 하락이 겹친 가운데 전기차 수출마저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장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혼다의 구조조정은 투자 환경에 대한 또 하나의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상실하고 희소한 성장 동력이었던 자동차 수출의 한 축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일본발 자본 철수 도미노와 공급망 전체의 이전을 초래할 위험을 높입니다. 베이징이 세제 혜택으로 외국 기업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혼다는 의존도 축소라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존심에 대한 일격이자 중대한 경고음입니다. 중국에게 있어 혼다의 방향 전환은 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간 현대 산업 기반을 구축해준 핵심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잃게 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현재 중일 관계에서는 역설적인 현상이 목격됩니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강대해질수록 더욱 무모한 행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법적 전선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지셔닝하는 한편 경제 전선에서는 자신들의 성장을 견인했던 일본 기업들을 압박하고 대체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일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날개가 다 자랐다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태는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조바심과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법적 공방 그리고 선전을 통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심층적인 우려를 반증할 뿐입니다. 안보와 에너지 그리고 무기 분야에서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일본 기업의 투자 재편, 나아가 그들이 향유해왔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우호적인 시장의 상실 위험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일본을 밀어내는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습니다. 일본이 더 강력하고 신중하며 동시에 더 냉철해진 새로운 자립의 시대로 진입하는 동안
중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재 중일 관계에서 관찰되는 진정한 무모함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